볼까요? 네, 지난주에 교육부가 발표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예시문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 등등에서 전문을 다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입시에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 과목으로만 편제되어 있습니다만, 현 중3 학생들이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내신으로 공부를 하고 고3 수능에서도 사회탐구 9개 과목이 아니라 통합사회, 과학탐구 8개 과목이 아니라 통합과학 이렇게 해서 사회과 과목들, 그다음에 과학과 과목들을 선택하지 않고 모두가 다 똑같이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응시를 해야 되고 전체 모든 진로 전공과 상관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이 수능에 이제 필수가 된 이런 상황에서 미리 현 중3 학생들이 고3이 될 때 보게 될 수능과 관련된 예시 문항들을 각각 14문제, 12문제 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개정교육과정 내에서 기존의 큰 세 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9개의 핵심 개념이었던 통합사회를 5개, 5개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과목 명칭으로 치면은 윤리에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에서 사회문화, 법과정치, 경제, 그리고 지리에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또 역사에서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렇게 9개 과목인데요. 통합사회의 단원 명칭은 1단원 통합적 관점, 2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끼리 흔히 쓸 때는 단원 명칭이 행복이야, 단원 명칭이 인권이야, 단원이 이번엔 세계화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교과서 자체도 통합적으로 구성이 될 뿐더러 실제 해당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들을 보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그쵸?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역사를 의미하고 공간이라는 건 지리를 의미할 테니까 시간과 공간을 관통해 나가면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어떤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뭐 반대말로 생각을 해보면은 반사회적이라거나 비윤리적이라거나 그러지 않은 어떤 교육과정의 목표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언론에 많이 공개된 거는 뭐 갑과 을의 사양 사상과들을 놓고서 맞는 말을 찾아봐라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건 뭐 기존에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개별 국과목에서 다뤄진 내용들인데 언론에서 많이 주목한 거는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태도를 놓고서 소위 DMZ와 관련된 논의들을 갑을 내용들에 맞춰서 정확하게 독해해 나갈 수 있는가를 물어봤던 말 그대로 지리 문제 그리고 윤리 문제가 좀 섞여 있는 문제처럼 언론에서는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세트 문제로도 나와서 세계 지리를 물어본 기온과 강수량 문제에 이어서 해당 문제를 이슬람교 창시와 비잔틴 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리와 세계사, 역사를 연결하는 이런 문제로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도시와 산업화와 관련된 도표를 해석해 나가는, 그래서 정확하게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또 산업혁명 시기 이후에 빈부격차와 관련된 미국 독립선언, 바이마르 헌법, 프랑스 인권선언, 영국 명예혁명, 차티스트 운동 같은 세계사 단독 교과와 같은 문제들도 통합사회 예시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또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등 해서 역사처럼 보였는데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과 관련된 경제 개념을 가져와서 외부 불경제, 비경합성, 비배제성, 독과점 형태, 정보의 비대칭성 등 같은 사실상 9개 사회탐구 영역 공부들을 깊지는 않더라도 골고루 해줘야 된다라는 교훈들을 예시문항이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 같은 과목은 헌법의 통치 구조와 기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고리즘 문제에서 서양 사상가, 특히 이제 현대 사상가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정의론의 대가
갑 제시문하고 그다음에 좀 상반된 노직의 글 이렇게 던져줘서 적어도 존 롤스 내지는 로버트 노직이 어떤 정의론을 펼쳤는가 이런 부분들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의료급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뭐 검은금을 이렇게 해서 좀 현대사 내지는 세계사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6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세계사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초등 고학년에서 역사, 한국사, 세계사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다양한 사회 개념들에 대해서 독서를 통해 미리 체득해 놓는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CNA 논술 대치에서 수업하고 있는 강사 한솔입니다. 일단 오늘은 10월 초등 설명회인데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적 이슈인 수능 개편과 또 IB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10월 초등 프로그램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먼저 수능 개편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짚어야 할 점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IB 교육이랑 또 CNA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10월 CNA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셨듯이 수능 이원화 평가에 대해서 최근에 정말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초등 단계에서 저희가 주목할 지점은 수능 2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사실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서논술형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능이 이렇게 서논술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전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자연스럽게 선원수령 문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송파구의 잠신중학교에 다니는 친구,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인데요. 국어가 선원수령 100%로 출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단원이 시험 범위가 문법 중에서 품사였는데요. 사실 문법이 아이들이 국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을 선원수령 100%로 낸 거죠.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선원수령 13문항의 배점은 이제 1점 또는 2점이고요. 총 20점 만점으로 이제 나머지 80점은 기말고사나 아니면 수행평가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선원수령 100%였고요. 문항 예시 하나만 보자면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문법뿐만 아니라 그냥 서술형 문항, 다른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나 과학이나 다른 서술형 문항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해라 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럼 이제 개인과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감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넣었더라도 이제 내용이 틀렸으면 감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주목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작성해라 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지금 이 친구가 예시로 적은 것처럼 뭐뭐이다 로 끝내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저희가 CNA 워크북에도 서술형 문항이 참 많지만 서술형 문항을 쓰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뭐뭐해서, 뭐뭐함 이런 식으로 적어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장은 완결된 문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완결된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해 버릇해야 아이들이 적절한 상황에 서술형 문항이나 논술을 쓸 때 서술하는 서술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내신의 변화에서도 저희가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 말씀드리자면요. IB를 도입하고 있는 학교의 증가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자료는 2024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IB 관심 후보학교 명단을 공개한 자료인데요. 지금 주목해 주실 점은 79개 학교가
지금 아이비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아이비가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드릴 예정인데요. 이 아이비라는 게 탐구 중심 교육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원청을 받으시면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강동, 송파, 강서, 양천, 뭐 강남, 동작, 성동, 성북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아이비를 도입하고 있다 학교들이 특히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강남 지역에서도 저희 본원에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도곡초, 도성초, 대왕초, 뭐 계연초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대왕중, 개원중, 압구정중 이런 다양한 중학교들이 이미 아이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비를 도입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막 객관식 시험, 저희가 익숙했던 시험이 아니라 아이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글쓰기 하는 이런 평가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모든 변화에서 공통된 점은 이 선원 수령,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의 변화, 그리고 내신에서 서술형, 논술형의 확대, 그리고 아이비 도입의 확대 모두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선원 수령 평가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 이런 교육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학자가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주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1900년까지는 100년 단위로 지식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년 만에 지식이 2배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 보아야 할 점은요. 지금이라는 게 이 학자가 말한 지금이라는 게 언제냐는 건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 학자가 이야기한 지금이 1982년이었습니다. 1982년에도 벌써 지식이 1년 만에 2배로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자가 그 당시에 2020년, 30년이 되면 하루 11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더 미래로 가면 1시간만 해도 지식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처럼 지식을 암기하고 습득하는 것가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루 만에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지식을 암기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식을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고 아이들이 독해해서 재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바꿔야겠구나. 어떻게 교육을 바꿀까라는 교육적 고민이 있었고요. 그 고민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이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 교육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IB라는 단어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줄임말로 이게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과거에 이제 외교관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주재원들이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본국에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인정받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국제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공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아이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교육 방법적으로 아이비에서는 탐구학습, 학생들 중심의 연구, 발표, 글쓰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애초에 목적이 대학교 입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 결과도 지금 대학들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고 이런 아이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학들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대학 진학에서 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인재상, 이 아이비 교육에서 만들고자 하는 인재상이 세계적인 시민,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굳이 꼭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다 아이비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비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라도 이 아이비에서 추구하는 교육 방식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비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보다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교육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되게 지금 아이비랑 비슷한 부분이 많네? 라는 지점을 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비 도입 현황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세계적으로는 159개국에서 5,600여 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에 대구와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교육에 도입을 했고, 2023년에 경기도, 그리고 서울, 부산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비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좀 복잡하고 아무래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학교 단계를 거쳐서 후보학교가 된 후에 마지막에 인증학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인증학교까지 된 학교가 표성고등학교, 제주도에 있는 표성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표성고등학교의 경우에는 MBC에서 했던 프로그램, 교실 이데아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표성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태그를 해놨는데 이게 줌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좀 끊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썸네일을 잠깐 봐주시면요. 한국에서 본 적 없는 문제 형식 100% 논서 수령 시험 등장. 이런 식으로 지금 썸네일에 적혀 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미 서울에서도 100% 논서 수령 시험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IB 방식으로 공교육에서도 지금 도입을 점점 해나가고 있다는 점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자세히 보시면 IB 외부평가 문제 예시 뭐 이런 글자가 보이는데요.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캡처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다이어트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친구에게 너무 외모에 고민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친구에게 쓰는 편지인데 구체적인 상황을 요구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 외부 평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는 시험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완성된 글을 쓰게 한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국어뿐만 아니라 뭐 영어, 사회, 과학 모든 과목에서 아이들이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유튜브에 그냥 교실 이대학 쳐보시면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 과정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PYP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YP 과정의 경우에는 초등 과정인데요. 지금 초등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액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학년에는 전시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모든 활동했던 거를 뭐 다양하게 아이들에 따라서 뭐 피켓을 만들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뭐 발표를 준비할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면 중등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교과 지식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행 평가를 75%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등이랑 조금 다른 점은 최종 학년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구 학습, 탐구 교육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학교에서 가르쳐 준 내용, 그리고 뭐 학교에서 제시한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탐구학습하면 애들이 배우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이 탐구학습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 보면요. 고등과정에서는 6개의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3개는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들, 심화 과정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과정 3과목, 이렇게 총 6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것은 고교학점제가 좀 생각나죠. 저희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제로 운영을 한다는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이비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6개의 과목 외에 교과 외에 TOK, 이 철학이나 도덕적인 논술을 하는 또 과목이 있고요. 독자적 연구를 통해서 에세이스, 그러니까 소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4,000단어 미만의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TOK나 EE 같은 경우는 배점은 1점이지만 이 아이들이 글쓰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CAS는 공사와 교회 활동에서 굉장히 활동을 중시한다. 고등 과정에서도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연구하고 발표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게 굉장히 대학 교육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수행한 아이들이 전 세계 인류 대학 합격률을 보면 평균 대비 22%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비리그의 경우에는 평균 대비 17%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뭐 국내 대학 입시에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해외 대학 입학을 고려할 경우에도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아이비 초등 과정에서 우리 아이비를 배운 친구들은 이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식을 갖춘 사람, 탐구하는 사람, 균형을 갖춘 사람, 생각하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배려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이렇게 학습자상이 10개가 있는데요. 사실 이 학습자상을 좀 분류를 해보면요. 미래 인재 핵심 역량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래 인재들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 4C로 제시를 많이 하거든요. 창의력을 갖춰야 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하고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탐구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 이런 거 비판적 사고력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도전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의미하겠죠? 배려하는 사람, 협업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소통하는 사람,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도 이 IB 프로그램 그리고 탐구 교육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참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지만, 정말 이게 실제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이거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좀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게 오히려 주입식 교육 객관식 문제 풀고 이런 거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에서 탐구 교육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언어 능력에는 왕도가 없죠. 독서, 토론, 논술이 답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독서 토론 논술을 가장 해야 하는 시기가 아이들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만 6세에서 12세 이 초등 시기에 충분히 독서하고 토론하고 논술하면서 언어 능력, 뇌 발달을 시켜 두어야 앞으로 중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탐구 교육에 적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IB 교육 CNA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CNA 수업을 집에서 독서를 해오고 그다음 학원에 와서 토론 논술, 아이들이 독서한 내용을 좀 더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1대1로 선생님이랑 현장에서 첨삭까지 진행을 하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그리고 저희가 CNA에서도 이 IB가 도입되면서 조금 더 IB를 어떻게 아이들이 준비할까, 또 IB와 비슷한 교육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집중해서 교재를 또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매년 매월 새로운 도서 선정 및 워크북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께서 시사적인 문제를 적용을 하고 또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워크북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 수정하는 내용은 학년별, 과목별 교육 과정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B 대비를 해서 또 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항상 수합을 해서 워크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시면 처음 부분에서 배경 제시하고 독해, 문해력 문제 풀고 어휘, 독서, 사고력, 토론, 논술 이런 과정으로 워크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론이랑 논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토론 논술 과정 예시를 몇 개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토론에서 토론이랑 그다음에 CNA 워크북 토론이랑 학교 수행평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땡땡중 3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일산에 있는 정발중학교 3학년 수행평가 예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삼국 통일의 의와 한계, 현대적 해석 해가지고 뭐 긍정적, 부정적 견해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라. 뭐 아니면 남북 통일에 대해 찬반 주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글을 쓰는 수행평가를 제시를 했고요. 지금 작죠.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CNA 워크북 같은 경우는 5학년 아이들이 한국사 할 때 하는 토론의 예시인데요. 삼국 통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연개소문이랑 김춘추랑 개백이랑 이렇게 막 토론을 하고 있는 제시문이 있고요. 이 제시문을 아이들이 분석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 긍정적인 면이 컸다, 부정적인 면이 컸다 이런 거 이렇게 제시문에서 독해한 내용을 본인이 재구성해서 정리한 후에 다른 친구들과 토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는요. 지금 제가 2023년, 4년,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중1 학생이 학교에서 한 활동인데요. 독서 생각지라고 돼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제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중학교들 같은 경우 IB를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IB가 아니더라도 IB 방식의 아이들이 발표하고 질문받고 글쓰기하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작품명이 순환이대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작품명이 순환이대고 이 순환이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 문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실 점은 순환이대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고 선생님이 작품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순환이대를 혼자 집에서 읽고 혼자 생각 문제를 준비해 오고 그리고 여기 프린트에는 없지만 아이들 다른 반 친구들이 할 예상 질문까지 생각을 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까지 적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죠. 이거 정말 훈련되지 않은 친구들은 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 순환이대 작품을 저희가 이전에 이미 CNA 교재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적어놓은 내용들을 보면 저희 교재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적절히 활용해서 적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품의 시대적 상황이 인물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자 라는 부분 지금 여기 본인이 두 번째에 6.25 전쟁의 주인공이 참전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순환이대라는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라는 문제를 활용해서 여기 첫 번째 생각 문제 순환이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활동을 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단순히 선생님께서 순환이대 막 분석해주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것만 해서는 이런 독서 생각지까지 아이들이 작성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처음에 배울 때부터 작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서술형으로 적어보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논술 첨삭 관련된 부분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적 지식평가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IB 교육이나 수능에서도 선원 수령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글 쓴 걸 보면요. 정말 이 아이의 이해도가 한눈에 보입니다. 사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속어형으로 이거 절대 아니고 이거 절대 아니고 지우다 보면 하나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만 글쓰기는 그렇게 풀 수가 없거든요. 정말 본인이 확실하게 생각이 있고 이해가 있어야 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아이들 수행평가 정리된 걸 쭉 보면요. 논설문, 설명문은 기본이고, 보고서 작성하기도 있고요. 기사문 쓰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시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일기 쓰기, 편지 쓰기,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아이비 외부평가 문제에서도 친구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글쓰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CNA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최대한 한 달 안에서 그 달 주마다 다른 종류의 글쓰기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대1 대면 첨삭. 이 진행이 되는데요. 첨삭한 내용을 잠깐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학년 친구들 첨삭 내용인데요. 이 한국사 배우고 뭐 조선시대에 대해서, 조선시대 개항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쓰고, 아이들 용어 정의하면서 서론 쓰고, 주장에 대해서 본론 쓰고, 마지막에 결론까지 작성을 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같이 보면 좋을 부분은요. 여기 결론 부분에 보면 아이가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끝내고 있거든요. 이 사자성어 부분은 뒤에 워크북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 한자를 아이들이 좀 알고 이 사자성어 어휘들을 아는 게 뒤에 내신이랑도 연결이 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항상 저희 워크북에 넣어두고 있는데요. 이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도 요 주차에 교재에 나와 있었던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월에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단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워크북은 4학년, 5학년, 6학년 워크북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학년 같은 경우는 문학작품, 들을 쭉 읽을 예정이고요. 2학년은 위인들의 삶을 이렇게 다룬 책들을 읽을 예정이고요. 초3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사회 주제의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책들을 읽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학년 같은 경우는 문학탐구 2에서 문학 작품들 읽을 예정이고요. 5학년, 6학년으로 넘어가면요. 5학년 일반반 같은 경우는 DNA 도서관을 훔친 아이, 그다음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인형 이야기 모두 문학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들 읽게 되고요. 5학년 3%도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들 읽을 예정이고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 소설이랑 수필시 이렇게 문학을 한번 쭉 했어요. 그래서 1주랑 2주에는 고전 문학 저희가 배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9살 인생이나 톨스토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그다음에 서양의 근대 문학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워크북은 4, 5, 6학년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어머님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4, 5, 6학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CNA 유튜브에서 이렇게 1, 2, 3학년과 4, 5, 6학년 책들을 좀 자세히 소개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4학년 워크북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앞부분에서 같이 볼 부분은요, 교과 연계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4학년 1학기 국어, 초등 4학년 2학기 국어, 이런 식으로 교과에서 교육과정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를 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워크북을 만들고 있고요. 항상 어머님들 아이들 교재 펴보시면 앞에 교과 연계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볼 부분은 모든 학년이 앞에 독서 노트가 들어있어서요. 아이들이 독서 감상문 쓰는 연습을 미리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 독서 노트 쓴 걸로 학교에서 독서 노트 쓰라고 할 때, 독서 감상문 써서 제출하라고 할 때 요거 활용해서 썼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앞에 독서 노트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독해 부분에서는요, 워크북 자체, 소설 자체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비문학 지문을 아이들이 매번 풀어오는데요. 문제를 이렇게 3개 정도 풀면서 독해 연습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단 번호도 붙여보고 키워드가 뭔지도 찾아보면서 독해하는 연습을 하면서 약간 워밍업처럼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뒤에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 보충해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휘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4학년 같은 경우 아이들 어휘력이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를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려 자, 들어간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한자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 중간고사,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 친구는 휘문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이 남자 학생들이 특히나, 물론 이제 학생들마다 다르지만 어휘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문제는 다 맞았는데 이 사자성어 문제 한 문제만 틀렸어요. 근데 이 사자성어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았고, 기본으로 알고 있는 어휘력이라고 생각하고 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이 동상이몽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3번과 5번 중에 고민했지만 답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런 한자성어나 한자어 선생님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 특히 어휘력 확장되는 이 초등 시절에 한자와 그다음에 어휘 공부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독서, 아이들 책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고요. 일단 토의 문제는 이제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을 확장하고 내 의견은 어떤지를 써보는 게 토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이 토의 과정에 있는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다이고의 해결 방법과 달리 나라면 이렇게 해결할래. 이렇게 아이들이 내 생각을 써보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네. 이런 답이 더 좋네. 라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의를 한 뒤에 생각을 정리해서 논술, 글쓰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글쓰기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 써보세요. 이건 이제 소설 뒷부분, 소설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홍보물 작성하기인데요. 홍보물 작성하기 같은 경우는 특히 사회과에서 수행평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글쓰기,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수업 환경에 따라서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고지에 쓰거나 아니면 뭐 1번은 원고지에 쓰고 2번은 그냥 여기 밑에다가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4학년 워크북 살펴보았고요. 5학년 워크북 볼 텐데요. DNA라는 소설을 읽고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교과 연계 보시면 5학년 도덕,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단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국어, 문학이 주는 감동, 문학 관련된 이런 교과와 연계해서 만들어진 워크북이고요. 독서 노트를 보시면 지금 아까 봤던 4학년에 비해서 훨씬 써야 되는 내용이 많아졌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워크북에서 다른 학년이랑 다른 점은 문법을 5학년 때부터 시행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0월 워크북인데 9월부터 품사 워크북, 품사 내용이 워크북 앞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5학년 2학기 때 한 번 문법을 하고 그 다음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부교재로 계속 문법을 복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문법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감점되는 거. 요번 중간고사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감점된 게 문법이에요. 문법을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 미리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한 친구랑 중학교 가서 처음 배운 친구랑 이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 부분 앞에 진행이 되고 문제까지 풀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독해, 요거 4학년과 비슷하죠. 비문학 지문 읽고 푸는 연습.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휘인데요. 지금 아까 4학년 어휘랑 좀 다른 구성인 것이 보이죠. 책에 나온 한자 어휘나 어려운 어휘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한자성어 문제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요. 이렇게 사자성어 있고 뜻이랑 연결하는 이런 형식으로 사자성어를 살펴보게 됩니다. 독서 문제,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 똑같고요. 그다음에 토론 과정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여기는 갈등, 아까
교과 연계가 갈등의 지혜로운 해결로 교과 연계가 되었었잖아요. 이렇게 스텝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지금 문제도 보시면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지금 소설 속 인물은 이렇게 갈등을 해소했구나. 나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이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4학년까지는 토론을 수업 시간에 하지만 정식적으로 막 누가 발표하고 누구 발표하고 순서대로 하는 정식적인 세다 토론을 하지는 못하지만 5학년부터는 아이들이 세다 토론, 입론하고 교차조사 질문하고 반박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아이들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제시문들이고요. 이 제시문 내용을 정리를 해서 토론 준비표, 요 토론 준비표까지가 숙제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뒷받침 근거를 앞에 보셨던 제시문이랑 그리고 본인의 생각 그리고 추가로 검색한 자료로 뒷받침 근거까지 준비를 해오게 되고요.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요 토론 일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고요. 이게 칸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따로 프린트에다가 정리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 토론 일지를 수업 시간에 작성을 하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론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요, 논술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논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설문 작성입니다.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근거, 체계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완성된 글로 적는 연습을 하는 문항이고요. 이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창의적인 글쓰기인데요. 조부모님의 삶을 기록해 봅시다. 해서 이렇게 실록처럼 일대기를 쓰는 그런 글쓰기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5학년 워크북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6학년 워크북을 살펴볼 텐데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스트 컬렉션 예비 중일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학년 1학기까지는 사실 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배경 지식을 넓히고 이런 것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 6학년 2학기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을 좀 대비하는 이론적인 부분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도 고전 문화, 토끼전을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교과 연계 보시면 중등국어 1-2, 우리 고전의 맛과 멋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고전들을 미리 맛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노트 같은 경우 5학년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배경 부분에서도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 보시면 풍자라는 개념이 되게 중학교 내신에서 이 풍자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자에 대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우화소설에 대한 것 이런 개념들을 지금 예비 중인 6학년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력 문제고요. 확실히 4학년이나 5학년에 비해 비문학 제시문 길이가 길어진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 지금 5학년 아까 보여드렸던 워크북이랑 좀 다른 점이 이렇게 작품 속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이 작품 속의 부분과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골라라 라는 문학 유형이에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휘문중 1학년 그 사자성어 유형과 비슷하죠. 이 가 제시문의 부분과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고르세요. 이런 사자성어 문항의 유형도 학년에 따라서 다르게 조금 더 심화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해 문제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항의 개수, 서술형 문항의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생각을 확장하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배우는 내용이 이론적인 내용으로 스텝이 구성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우화소설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스텝 3에서 이제 토론으로 넘어간 건데요. 별주부의 충성 해서 작품 속의 내용이랑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5학년이랑 마찬가지로 글쓰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논술의 경우에는 별주부의 행동에 대해서 토론했던 내용을 논설문으로 정리를 하는 유형의 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훈을 정리하는 글의 유형으로 5학년보다 확실히 6학년 때 쓰는 글들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글, 논설문, 설명문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 5, 6학년 워크북 같이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하지만 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부분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24년 초등부 연간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남은 부분인데요. 지금 10월 달 워크북 같이 살펴보았고요. 11월, 12월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NA 10월 프로그램과 그리고 교육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이나 말씀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